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자원해설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해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원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꽈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40점 미만으로 이제 맞게 되면은 이제 꽈락이라 그래서 다른 과목의 이제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은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할 게 워낙 방대하긴 해요. 공부할 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국보만 해도 거의 300개가 넘어가고 3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보물 같은 건 몇천 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문제 틀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많이 틀리기도 해요. 70점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꽈락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공부 방법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출이 됐던 거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출이 됐던 걸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왔었는가 이런 걸 먼저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걸 외우고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원해설을 하실 때는 외울 것과 버릴 것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원기내 기초에서 자연적 자원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이제 관광자원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관광자원은 관광의 의욕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광하는 행동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의욕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겠고요. 실제로 거기에 가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간다면은 관광 행동의 목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내가 경주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경주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관광 의욕의 대상이면서 내가 경주에 갔다면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는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대상이자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협의의 관광자원은 이제 보존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데요. 뭐 넓게는 이제 그냥 우리 누군가에게 그 관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원은 이제 중국의 역경에 이제 광국지광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설마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경의 관국지광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자원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관광자원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범위가 이제 넓어서요. 이제 유형자원도 되지만 무형자원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유형자원이라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유적, 유물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눈으로 보고 이제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만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무형자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풍속, 그 동네의 풍속, 인심, 그리고 뭐 시민의식 이런 거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신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카페 사람들이 오면은 빈 자리에다가 그 핸드폰이랑 지갑을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사러 가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국민성 이런 것들도 사실 관광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행동을 끌어들이는 유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동기랑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성. 그렇죠? 사실 이거 두 개는 비슷하죠. 그죠? 매력이 있으니까 유인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냐면 가고 싶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성과 변화성인데요.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많이 이제 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는 것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좀 제 나이를 좀 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 어렸을 땐 대전 엑스포라고 있었어요. 대전 엑스포. 근데 대전 엑스포가 그때 이제 다들 이게 대전 엑스포가 워낙 이제 이슈가 되고 많이들 여기에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여기 갔다 왔다는 애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쉽게 가지를 못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좀 우리 집이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들 몰렸던 이 대전 엑스포가 요즘에는 파리만 날리죠. 그죠? 꿈돌이 요즘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골목식당에 나오면은, 이제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기 위해서 가갖고 막 새벽부터 줄 서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개발의 요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끌어들여줘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존과 보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우리나라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보존과 보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인기 많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를 잘 안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시설물이다 이런 거 망가져 있는데 거의 몇 년씩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개발 요구성과 보존과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연대가 오래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혹은 이제 관광지를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가보시면은 이제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체험하려고 놔둔 이렇게 막 모형총 이런 거 해보면은 하나도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겠네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로 사람들이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좋은 관광자원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의 이제 가치 결정 요인입니다. 일단은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은 이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한데요. 심리적인 거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이제 몇 킬로 정도 되냐, 막 이런 거라면은, 심리적 거리는 이제 내가 여기를 기꺼이 감수하냐, 감수하지 못하냐,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9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년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올해는 이제 국내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부천에 살거든요? 부천에서 시작을 해갖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군산 찍고, 전주 찍고, 해남 찍고, 그리고 여수 찍고, 그리고 남해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한 3박 4일 정도 됐던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이제, 나 요번에 휴가 이렇게 보냈어라고 얘기했더니, 야, 진짜 멀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번에 휴가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베트남 간대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게 멀어요? 베트남이 멀어요. 베트남이 훨씬 멀죠? 예, 근데 애들이 이거는 멀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마음의 거리인 거죠, 마음의 거리. 국내를 이렇게 한번 이제 자기 차로 이렇게 도는 거는 이제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이제 그냥 해외여행으로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는 거는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주도 가느니 해외여행 가겠다. 그렇죠. 제주도가 당연히 해외여행보다 가깝죠. 하지만 제주도 가느니 해외여행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물리적 거리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이제 신념 같은 거예요. 개념 같은 거. 그래서 그 대상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만화 관련된 축제 이런 데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막 이상한 비하하는 말 있잖아요. 막 오덕 막 이런 거 덕후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가진 사람들은 뭐 때려 죽여도 안 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대상이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그런 이미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관광지를 확인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시설에서는 이제 숙박, 유원, 휴게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숙박이나 유원, 휴게시설이 잘 돼 있냐, 잘 돼 있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냥 텐트집 가지고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되진 않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숙소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좀 편안하고 이제 수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한번 취미로 삼아보려고 낚시를 갔다가 정말
정말 크게 후회하고 왔거든요. 낚시를 가니까 이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이제 잘 맞아야, 예, 그래야 이제 그 좋은 관광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구조죠. 교통, 전기, 통신, 사가수도,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돼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상하수도라든가 이제 교통, 통신 이런 거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면 불편하게 느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가장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에서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결정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광자원은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이 있어요. 유형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유형관광자원은 형태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물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데 시설물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그리고 비인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관광자원은 이제 국민성이나 풍속, 아마 아까도 했던 얘기네요. 그리고 비인적인 부분은 종교나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제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형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관광자원과 무형 관광자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행동 특성에 따른 이제 건의 분류도 좀 독특하죠. 그래서 주유형과 체제형이에요. 그래서 주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나 이제 쇼핑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제 여기 갔다 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자원을 주유형이라고 하고요. 체제형 같은 경우는 숙박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 숙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리조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행동 특성에 따른 분류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분류는 이거 같아요. 관광자원에 불려서 자연적 관광자원과 문화적 관광자원에 대한 분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험에도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연적 관광자원은 이제 그 지역만의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수성과 상대성이 모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의 뭔가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지나 하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 환경 그 자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나 하천, 해안, 온천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연적 관광자원의 특징은요. 비이동성, 비저장성, 가변성, 계절성이 있는데요. 비이동성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요. 그쵸? 한라산의 백록담이 언젠가 한라산에 있다가 제주도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옮겨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이동성, 그리고 비저장성. 이게 가치가 이제 저장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변성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변성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가 변하면서 이제 이 자연적 관광자원의 가치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는 봄에 가면 좋고, 어디는 여름에 가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비이동성부터 계절성 이런 것들이 자연관광자원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관광자원인데요. 문화적 관광자원이 실제로도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적 관광자원은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이제 문화재 분류를 이제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는 이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혹은 세계적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는 크게 우리가 이게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문화유산, 그리고 무형자산, 자연유산, 그리고 민속유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꼭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보나 보물을 이야기해요. 국보나 보물이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국보랑 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서 보물 중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될 만한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보물 중에서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물 중에서. 그래서 건물이나 서적, 그리고 고문서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사적 같은 것도 됩니다. 사적은 이제 장소예요. 절터라든가 성터 같은 거, 궁궐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만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에서는 이제 인간문화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전통 공연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판소리, 갓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무형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의학 지식 같은 경우도 약간 무형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예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무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무예는 택견. 네, 택견 같은 거는 무형자산으로 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정조 때 만들었던 무예도보 통지에 의한 이제 그 무술도 요즘에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무형자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요즘에 시험에는 그래도 이제 전통놀이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전통놀이라든가 이제 그 공연, 전통 공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아마 무형자산을 배울 때 여기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이죠. 역시 이제 관광지 하면은 자연유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이나 이제 명승. 명승은 이제 어떤 곳이죠?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명승하면 그것을, 경치가 좋은 곳을 명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이 대부분 다 이제 동식물에 많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식물 말고도 지형이나 지질이나 광물 같은 것도 자연유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지형이나 지질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게 독도 같은 거죠. 독도나 서식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독도나 서식지 같은 이제 지형, 그리고 지역, 지질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유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속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주나 뭐 신앙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입었던 이제 전통 의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민속유산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풍습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그렇죠? 기구, 그리고 가옥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민속유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사례 같은 건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광자원이죠. 사회적 관광자원은 이제 역사와 전통, 현재와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 축제가 주로 많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 특히나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이 사실 그거 종묘에서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다시 장례식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혼식도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민간 종교나 전통 예술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향토축제 괜찮네요. 향토축제 요즘에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잘 된 경우도 있어요. 잘 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잘 된 경우도 되게 많고, 뭐, 한평 나비축제라든가 막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토축제 이런 거나 이제 연중 행사, 명절이나 이럴 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화, 교육, 사회시설 같은 거. 요즘에 이런 문화, 교육, 사회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자원으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적 관광자원인데요. 요게 조금 재밌죠? 네, 산업적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과 이제 견학, 사찰, 시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산업 있죠. 그 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은 산업적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알겠죠? 이런 관광을. 그래서 이제 농수나 산업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농수산업 쪽에서 농장, 목장, 어장, 관광농원 이런 데 가요. 그래서 간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딸기 따기 체험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오렌지 따기 체험. 오렌지가 있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이제 농장에서 뭐 고구마 캐기 체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 다음에 이제 캔만큼 가져가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농수산업과 관련된 산업적 관광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면은 이제 뭔가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따고 이제 캐는 거 자체가 조금 그 소일거리 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농수산업 관련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업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시설이나 산업시설 이런 거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맥주공장 같은 곳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맥주공장. 네.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대학교 때. 예,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빌리는데, 하이트 공장. 하이트 맥주 공장을 이제 들러서 가면은, 하이트 공장에서 버스를 빌려줬어요.
버스를 무료로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이 하이트 공장을 견학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공장에 가면은 거기를 견학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맥주를 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장에서 밭 나온 이제 맥주 같은 걸 시음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맥주 좋아하시는 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셔봤던 맥주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요즘에 저기 일본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에비스라든가 뭐 이렇게 아사히 뭐 이런 공장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시설에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업에서는 상업 관련해서는 박람회나 전시회. 저는 이 박람회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20대 때 특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람회나 전시회,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그렇죠? 예, 그죠? 예. 남자들이 가면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이나 특산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업 관련된 산업적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전통시장이나 특산물은 이제 패키지 여행 가시면 꼭 들리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죠. 바로 레크레이션, 위락자원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주제공원이고요. 예, 주제공원 바로 테마크크라고 하는 곳이고요. 뭐 대표적인 테마파크 하면은 역시 에버랜드가 되겠죠. 그렇죠? 76년도엔 자연농원이었는데 지금은 에버랜드라서 에버랜드라서 에버랜드. 그죠? 그리고 롯데월드, 그리고 뭐 제2롯데월드 있는데요. 뭐 놀이기구 타고 뭐 이런 곳은 아니지만 뭐 괜찮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제공원이고요. 저도 지금도 되게 좋아합니다. 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디즈니랜드나 이제 디즈니월드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 일본에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개장했던 레고랜드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제공원이라고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런 거죠. 되게 특별한 경험이니까 이런 거를 제공한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휴양시설 같은 것들이 요즘에 설치된 게 되게 많고요. 캐리비안 베이 같은 뭐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데 가시면은 그런 데는 숙소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이제 관광자원 분류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유형관광자원에서 자연, 문화, 사회, 산업, 그리고 관광 레크레이션 자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관광자원 분류였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시면은 되겠네요. 이거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개발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관광개발 정책이 이제 1대부터 해서 쭉 오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10대 관광권이라고 해서 72년도에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8대 흡입권이라고 해서, 그건가 24 개발소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가서 이제 5대 관광권, 그리고 98년도에는 7대 문화관광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도부터는 우리가 관광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가 1992년부터 이제 2001년까지, 2차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3차가 2012년에서 2021년까지인데요. 네, 요거는, 네,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2021년까지고요. 그러면 2021년이면 작년에 끝났잖아요.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022년부터 4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드릴게요. 4차는 2022년부터고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202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예. 지금까지는 관광자원이 공급자가 중심이었으나 이 공급자 중심이었던 이제 그 관광자원 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보자. 뭐 대충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요번에는 이제 개발과 활용, 요거를 조화를 좀, 활용의 조화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가지, 6대 추진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추진 전략. 이런 것들, 예. 실제로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차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관광자원의 해설과 관련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관광자원의 해설은 이제 쉽게 풀어서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거를 이제 관광객들한테도 이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설자가 얼마나 이제 해설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즐기고 느끼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실과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는 그냥 표지판에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해설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상에 내재된 의미, 그리고 상호 관련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교육적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설사가 되신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업에 종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원 해설을 하는 이제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관광객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경험을 풍부하게 하죠. 예. 예, 경험을 이제 풍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가서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보는 거 가지고는 딱히 뭐 이제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데리고 이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가면은 그 제가 없이 그냥 애들한테 뭐 너희가 한번 보고 와봐 이렇게 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박물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10분? 15분? 거의 그거는 뭐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주파하는 거죠, 주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무슨 경험이 있을까? 박물관에 뛰어다녔던 경험?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번 관광을 가더라도 여기서 더 많은 경험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폭이 확대될 수 있죠. 확실히 이제 해설하는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지식의 폭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이게 궁금한 게 뭔가 생겼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해설해 주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에 호기심을 충족하기 어렵겠죠? 요거를 충족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관광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안보 관광이라 그래갖고 이제 철원 쪽으로 가면은 저는 이제 가끔 추천합니다. 이제 안보 관광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가시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향토에나 조국에 이런 것을 북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라에 대한 약간 소중함 이런 것들. 물론 저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한 번씩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관광 자원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관광지에 대한 이해 능력을 이제 도와주고 있죠. 이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대상지의 관점인데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촉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예, 결국 그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광지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은 이거를 잘 유지 보수해서 장기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관광지 훼손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해설사들이 자원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소중한 감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해설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얘기해주면서 이 관광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해서요, 자원의 보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광지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관광지 관리 또는 대체 비용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훼손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게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는데 진짜 많은 돈이 들거든요.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대상지에게도 이제 우리 해설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설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첫 대면할 때 여행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행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모두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만약에 해설을 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내가 정말로 설명을 잘해서 혹은 이제 내가 많은 걸 알고 애들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서 애들이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나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나랑 뭔가 공감대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애들이 뭔가 그 벽을 하나 허물어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와 뭔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친밀감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해도 더 열심히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밀감의 형성이 저는 1순위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는 그룹 있죠? 그 그룹 간의 일체감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는 이거 보기 싫어서 저기로 가버리고, 누군 저기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해설이. 그래서, 최소한 이제 자기한테 관심이 조금 적은 부분이라도, 일단 잠깐 같이 듣고,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체감이 형성되는 거.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의 지식과 관심을 이용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수업할 때 이제 앞에 이제 아이들 앉아 있으면 물어봐요. 이거 알지? 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럼 모르면 제가 설명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설에 설명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있죠.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거죠.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짜임새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요즘에 빌드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게 나오기 전에 빌드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짜임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구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해설도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질문, 이런 것들, 질문으로 관심 유도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거는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연스럽게 질문을 유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표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료한 표현. 그래서 애매하게, 그럴걸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럴 수도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명료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개그 치려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죠? 조금 이제 유머러스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설명을 해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명료한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열정, 유머, 자신감 이런 거, 자신감 되게 중요합니다. 열정 되게 중요하고요. 유머는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인간미, 저는 인간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침착성, 열정, 자신감, 인간미가 있으면은 조금 덜 침착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해줘요. 좋습니다. 요거 생각하시고 신뢰감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수업 준비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할까도 되게 많이 준비하지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을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신뢰감의 형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당장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제가 미처 거기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제 후에 이제 제가 알아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돼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질문이 들어왔다면은 이제 알아보고 이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시죠? 그리고 해설시 고려 사항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관광객의 수준과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단어 선정 잘 하셔야 돼요. 우리만 한자어 이런 거 애들 잘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한자어 이런 거 진짜 못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의 어휘력과 우리의 어휘력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물론 요즘 애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똑똑해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어휘력은 우리 때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를 좀 풀어서 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 좀 자제하시고, 네, 그래서 조금 자제하시고, 저도 이제 애들이랑 할 때는 이제 조금 애들이 쓰는 말도 쓰고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랑 할 때는 이제 그런 말은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년층들에게 이런 것들, 그리고 관심 사항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설명할 것인가. 어린이들은 조금 흥미를 유발하는 쪽을 많이 설명한다면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지적 욕구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식 위주로 좀 설명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지역에 따라서는요, 위락 지역이요. 위락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은 해설보다는 그냥 놀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겠다라고 해갖고 이 롤러코스터는 막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스스로 즐기겠죠? 설악산 같은나 뭐 남이섬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여기서 즐기면서 사진 찍고 이제 여기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역사 문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니죠. 여기는 해설의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의미나 가치를 설명해 주고요. DMZ나 DMZ 투어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DMZ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복궁 이런 데 가시면은 경복궁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 해설하는 거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광지 해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봤고요. 해설 기법과 기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